자영업자 어렵다 이 말은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자영업자만큼 어려운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은 단순히 공장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수출이 막히고 수출이 막히면 환율이 흔들립니다. 금융시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건 투자자,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체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첫째, 한국 제조업의 위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본격화됐습니다. 둘째, 2023년부터 수익성 악화, 수출 둔화, 환율 불안이 겹치면서 구조적인 위험이 시작됐습니다. 셋째, 제조업이 장사를 못하면 당연히 수출은 줄고 환율 금융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넷째, 이건 단순히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민 경제 전체의 불안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필요한 건 구체적인 전환입니다. 첫째,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전환이 시급합니다. 둘째, 단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환율 수출 금융이 연결된 만큼 정부와 기업은 제조업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 1년 만에 우리나라 제조업 사업체 5만 4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10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사업체 수는 약 59만 개. 그런데 그중 9.2%가 단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수출도 일자리도 국민 생활도 모두 위기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주는 충격이 느껴지십니까? 첫째, 2023년에만 제조업 사업체 수가 5만 4천 개 줄었습니다. 둘째, 전체 제조업 비중으로 보면 9.2%가 사라진 겁니다. 셋째, 비교해보면 2019년에는 오히려 1,194개가 늘어나며 0.2%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넷째, 불과 몇 년 만에 증가해서 급격한 붕괴로 전환된 겁니다. 이건 산업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건 명확합니다. 첫째, 제조업 생존을 위한 긴급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이 필요합니다. 둘째, 중소제조업체의 기술 혁신과 자동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정책적 투자가 시급합니다.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 3년 만에 수만 개의 공장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 바로 제조업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제조업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시작된 타격이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 수준으로 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 2020년에는 오히려 제조업체 수가 1만 4천여 개 늘면서 2.4% 증가했습니다. 둘째, 하지만 코로나 여파가 본격화된 2021년 무려 4만 3천 개가 줄어 6.8% 감소했습니다. 셋째, 2022년에는 7,200개가 줄며 잠시 완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넷째, 그러나 2023년 제조업체 수가 무려 5만 4천 개 줄면서 역대급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위기를 막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부 차원의 긴급 제조업 안정 대책이 가동돼야 합니다. 둘째, 중소제조업체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글로벌 경기 변동에도 버틸 수 있도록 기술 혁신과 신산업 전환을 서둘러야 합니다. 2023년 자영업은 힘들다면서도 도소매 업체는 늘었습니다. 서비스업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무려 수만 개의 제조업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여전히 서비스업 위기론만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가려지고 있다는 생각, 여러분도 드시지 않습니까? 첫째, 2023년에 제조업체는 9만 4천 개가 줄었습니다. 둘째, 같은 해 도소매 업체는 5만 3천 개 늘어나 3.5% 증가했습니다. 셋째, 협회 및 기타 서비스 업체는 2만 7천 개 늘어나 5.5% 증가했습니다.
넷째, 이렇게 서비스업은 늘었는데 제조업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제조업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의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단기적인 자영업 대책만이 아니라 제조업 기반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구조상 제조업이 살아야 환율 무역 금융 시장이 안정됩니다. 셋째, 서비스업 확대와 함께 제조업 생태계를 지탱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산업 정책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제조업이 회복될까요? 안타깝게도 지표는 정반대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제조업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9월에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기저 효과로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이미 제조업이 다시 큰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 지표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제조업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가 PMI입니다. 둘째,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수축을 의미합니다. 셋째, 올해 1월 PMI는 50.3으로 확장 국면이었지만 3월에는 49.1로 떨어졌습니다. 넷째, 5월에는 47.7, 7월에는 48로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 수치는 제조업이 회복되기보다 오히려 더 깊은 수축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필요한 대책은 분명합니다. 첫째, 제조업의 수요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살릴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단순히 버티는 정책이 아니라 신성장 산업과 연결할 수 있는 제조업 구조 전환이 시급합니다. 셋째,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 제조업이 잠깐 반짝했던 건 착시였습니다. 그 이유가 트럼프의 관세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작년 말과 올해 초 제조업 지표가 순간적으로 좋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관세부과 기업들이 서둘러 수출을 밀어냈던 일시적 효과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안한 구조인지 느껴지십니까?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미국 관세 부과됐습니다. 둘째,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과 한국 수출 기업들이 물량을 앞당겨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셋째, 이로 인해 우리 제조업 생산 지표가 잠시 반짝 올랐습니다. 넷째, 그러나 이는 일시적 밀어내기 수출 효과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2분기부터 제조 PMI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섯째, 본격적인 관세 부과 이후 전망은 오히려 더 부정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은 분명합니다. 첫째, 단기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관세 장벽을 뚫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장 개척과 FTA 협상이 시급합니다. 셋째,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아시아 유럽 등 대체 수출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설비 투자 3월엔 0.5%, 4월 0.6%, 그런데 5월 5.3%, 6월 3.7%. 숫자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몰락입니다. 기업들은 이미 이 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하니 설비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겁니다. 투자가 줄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 경쟁력도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입니다. 여러분도 체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 제조업 예전 같지 않다는 걸요. 첫째, 3월 설비 투자는 0.5%, 4월 0.6%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둘째, 5월엔 5.3%, 6월엔 3.7%로 더 큰 폭의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셋째, 기업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설비 투자가 줄면 결국 신규 생산 능력 확대도 막히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흐름을 막으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둘째, 해외 관세와 경쟁 압박을 상쇄할 수 있는 무역 협력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으론 제조업 고부가 가치화와 신성장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입니다. 한국 제조업,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까요?
답은 단 두 가지, 중국과 미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제조업 기반은 거대한 외부 변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블랙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국민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한국 경제가 이상하게 불안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첫째, 중국이 세계의 제조업 블랙홀로 부상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값싼 인건비와 대규모 생산 능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국은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제조업 약탈 정책으로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규제 장벽이 높아지면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 두 가지 대외 요인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응조차 하지 않는다면 제조업은 더 빠른 속도로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아세안 유럽 등 새로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의 관세 장벽을 뚫기 위해 FTA 협상력과 외교적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단순히 대외 변수 탓을 할 게 아니라 국내 제조업의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데 정책과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 제조업을 위협하는 건 중국과 미국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외 요인도 심각하지만 사실 한국 내부의 구조적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령화, 혁신 지연, 제조 비용 증가. 그리고 여전히 과거 방식에 매달리는 정책. 이대로라면 한국 제조업은 안팎으로 동시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을요. 첫째, 고령화와 혁신 지연, 제조 비용 증가가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젊은 인력은 줄고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둘째, 세계 주요 국가는 제조업 육성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옛날처럼 열심히 하자는 구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셋째, 그 결과 다른 나라들은 신성장 분야로 빠르게 전환하는데 우리는 과거 방식에 매몰돼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인공지능, 자동화, 친환경 분야 등 신성장 기술에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제조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와 공급망 재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더 이상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 전환으로 제조업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반도체만큼은 한국이 앞선다고 믿으셨죠? 그런데 이미 중국이 추월했습니다. 우리나라 8대 주력 산업,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효자라 불리던 반도체마저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최근 뉴스 보면서 이제 반도체마저 흔들리는 건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첫째, 한국의 반도체 수출 시장 점유율은 약 13%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14%로 이미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둘째, 일부 통계에선 한국 6%, 중국 24%로 격차가 훨씬 크게 잡히기도 합니다. 이는 물량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인데 중국이 한국보다 4배나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한 겁니다. 셋째, 중국은 저가 반도체에서 시작해 이제는 중가, 고가 반도체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대로라면 한국 반도체 산업도 조만간 중국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저가 범용 제품에선 중국과 정면 승부를 피하고 고부가 가치 반도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반도체 설계 소재 장비 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셋째,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다변화해 유럽, 미국, 동남아와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반도체가 중국과 겨우 맞서고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그런데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는 이미 중국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때 세계 1위를 자랑했던 한국 디스플레이, 지금 수출 시장 점유율은 겨우 7%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무려 55%, 한국보다 8배 이상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였던 시장인데 이제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여러분도 이 격차가 충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첫째,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7%, 중국은 55%입니다. 둘째, 10여 년 전 한국이 장악하던 시장을 이제 중국이 8배나 더 크게 점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점유율은 12%로 떨어졌지만 중국은 이미 60%를 넘어섰습니다. 넷째,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국 주력 산업의 몰락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저가 대량 생산 부문에선 중국과 맞붙는 대신 초격차 기술과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둘째, 디스플레이 배터리 분야에서 R&D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셋째, 정부 기업이 함께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재편해 시장 의존도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반도체만 위기인 줄 아셨습니까? 지금 한국의 8대 주력 산업 전부가 중국에 추월당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세계 시장을 주도하던 산업 강국이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한국은 점점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한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첫째, 2차 전지 한국 점유율은 12%, 중국은 60% 이상. 물량 차이가 벌어질 대로 벌어졌습니다. 둘째, 무선통신기기 한국 1%, 중국 35%. 한국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셋째, 자동차 한국 6%, 중국 25%. 격차는 4배입니다. 넷째, 선박 한국 18%, 중국 70%. 세계 시장의 절대 강자는 이제 중국입니다. 다섯째, 철강 한국 5%, 중국 20%. 여섯째, 석유화학 한국 4%, 중국 12%. 불과 2023년까지만 해도 한국이 앞서 있었는데 1년 만에 역전당했습니다. 일곱째, 디스플레이 한국 7%, 중국 55%. 10년 전 세계 1위였던 산업이 이제는 중국의 동무대가 됐습니다. 여덟째, 반도체 한국 13%, 중국 14% 이상. 우리가 버틴다 싶었던 이 분야마저 중국의 추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더 이상 과거 영광에 매달리지 말고 초격차 기술 분야에 올인해야 합니다. 둘째, 중국과 정면 승부가 아닌 미국 유럽과의 동맹을 활용해 글로벌 가치, 사슬 속에서 확실한 입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기업이 함께 8대 산업 재건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소한의 주도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한국에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의대를 갑니다. 그런데 중국에선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공대를 갑니다. 이 차이가 한국 제조업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체감하실 겁니다. 의대를 가야 잘 먹고 잘 산다는 인식이 한국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반대로 공학을 하면 돈이 안 된다는 생각은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부 잘하는 인재들이 공학 대신 의학으로 몰리고 제조업 경쟁력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상위권 학생들의 1순위 진학지는 의대입니다. 둘째, 중국은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공대로 진학합니다. 셋째, 이 차이는 단순한 진로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넷째, 한국의 제조업 위기가 단순히 해외 요인 때문이 아니라 국내 인재 구조의 붕괴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공학 제조업 분야의 보상 체계를 개선해 인재가 몰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의대 쏠림 현상을 줄이고 국가 차원에서 인재 분산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대학- 정부가 연계해 미래 기술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취업 생태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적 상위권 학생들은 의학 계열로 몰립니다.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이게 1위부터 5위까지를 싹 다 차지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꿈은 의사가 아니라 엔지니어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산업 경쟁력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첫째, 한국은 상위권 학생들의 진학 1순위가 의대이고 이후도 전부 의학 계열입니다.
둘째, 중국은 1순위가 컴퓨터 공학, 2순위가 인공지능, 그리고 10위까지 모두 공학 계열이 차지합니다. 셋째, 이 구조적 차이가 중국에는 인재를 끌어들이는 기반이 되고 한국에는 제조업 인재 공백을 만드는 겁니다. 넷째, 따라서 단순한 학과 인기 순위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흐름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첫째, 공학 제조업 분야에서도 충분한 보상과 사회적 존중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과 대학을 연계해 취업 안정성과 성장 경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국가 차원의 인재 분산 정책으로 의대 쏠림 구조를 완화해야 합니다. 한국에선 아직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학도를 하면 패배자가 된다. 그런데 이 인식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등학교 성적이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못했어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반대로 고등학교 때는 잘했지만 이후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결국 학벌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공학을 선택하면 패배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첫째, 한국 사회는 의학 계열을 선택해야 성공한다고 인식합니다. 둘째, 반대로 공학을 선택하면 인생이 불리해진다는 패배자 프레임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셋째, 하지만 고등학교 때 성적 차이란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학과 사회에서 얼마나 몰입하고 어떤 환경을 제공받느냐가 진짜 역량을 가릅니다. 넷째, 공학을 외면하는 사회 분위기야말로 한국 제조업 몰락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바꾸려면 첫째, 공학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공학 인재가 성공하는 다양한 롤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국가 차원에서 공학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에선 심지어 좋은 대학의 공학도조차 절반 이상이 반수를 합니다. 왜냐? 공학을 하면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의대에 몰리고 결국 의대를 가지 못한 학생들이 공학도로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학도가 돼서도 자부심보다는 나는 실패했다는 좌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최고의 엔지니어가 나오겠습니까? 첫째, 한국의 공학도들은 사회적 존중을 받지 못하고 패배자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둘째, 이로 인해 자부심과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결국 국가의 기술 맨파워도 약화됩니다. 셋째, 중국과 달리 한국은 우수 인재들이 공학을 기피하면서 제조업 경쟁력의 뿌리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넷째, 이런 구조가 결국 한국이 중국에 뒤처지는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해결하려면 첫째, 공학도가 패배자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주역이라는 사회적 메시지가 확산돼야 합니다. 둘째, 공학 인재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성장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개정부 교육계가 협력해 공학도의 자부심을 되살릴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바이든은 착한 경찰처럼 다가왔고 트럼프는 나쁜 경찰처럼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한국 제조업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첨단 제조업, 반도체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이 하나둘씩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금을 주겠다며 달콤하게 유혹했지만 이제는 약속마저 지키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규제와 압박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나라 제조업 생태계 전체로 돌아옵니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한국 기업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둘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고관세 보조금 축소 카드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과정에서 한국의 주요 첨단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면서 국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넷째, 결과적으로 한국 제조업은 착한 경찰 나쁜 경찰 전략에 휘말려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첫째,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유럽 동남아 등 새로운 거점을 적극 개척해 위험을 분산해야 합니다.
셋째, 국내에서도 첨단 제조업이 떠나지 않도록 세제 인프라 지원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 애플과 연이어 대형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국 제조업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죠? 테슬라의 AI 칩셋, 애플의 차세대 이미지 센서. 삼성전자가 연이어 따낸 계약이라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 거점이 전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아닌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업 성과는 좋은데 한국 경제에는 남는 게 없는 구조라는 거죠. 첫째, 테슬라와 계약한 AI 칩셋은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둘째, 애플에 공급할 이미지 센서 역시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셋째, 계약 자체는 삼성전자에게 호재지만 한국 제조업에는 아무런 파급 효과가 없습니다. 넷째, 결국 한국 기업이 잘 됐다는 소식이 한국 제조업이 살아났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첫째, 글로벌 계약을 따내더라도 일정 비율은 반드시 한국 내 생산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기업이 함께 국내 인프라를 강화해 한국에서 생산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과 투자자도 기업 성과와 국가 경제 성과를 구분해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사 한국 평택에서 생산한다면 대한민국 제조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만든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업 성과가 곧바로 국가 경제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같은 계약이라도 어디서 생산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생산하면 일자리와 기술, 산업 생태계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하면 한국에는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한국이 생산 거점을 지켜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HBM사를 평택 캠퍼스에서 생산한다면 고급 기술과 인재가 국내에 남고 국가 제조업 기반이 강화됩니다. 둘째, 하지만 미국 진출 공장에서 생산하면 그 성과는 미국 일자리와 생태계로 흡수됩니다. 셋째, 따라서 같은 대기업 성과라 해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과 극입니다. 넷째, 결국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는 첨단 제조 기지를 국내에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정부 차원에서 첨단 제조업을 한국에 붙잡을 수 있는 인프라와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은 글로벌 전략과 동시에 국내 고용 투자와 연결되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국민도 기업의 해외 성과와 한국 내 성과를 구분해 바라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가장 큰 위기, 바로 청년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체감하시죠? 청년 인구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회복된다 해도 최소 20년은 지나야 인력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렇게 줄어든 청년들이 모두 의대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조업에는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인재가 비어버린 제조업, 이게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첫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 인구는 절대적으로 감소 중이며 제조업 인력 수급은 장기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그나마 남은 청년들마저 의학 계열에 쏠리면서 제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넷째, 이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산업 경쟁력 문제로 직결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제조업 분야에서 청년들이 도전할 만한 보상 체계와 사회적 존중을 확실히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대학과 산업계를 연계해 공학 제조업 진로가 안정적이고 매력적이라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셋째, 의대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교육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의대로 가는 것,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공대생이 자부심을 가질 수 없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조금 더 공부 잘했다고 인생이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의대 대신 공대로 간 학생들도 충분히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공학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히다 보니 도전할 용기조차 꺾여버리는 겁니다.
첫째, 공대생이 자부심을 가지는 환경이 곧 국가 산업 경쟁력입니다. 둘째, 중국은 이미 천인계획 같은 대규모 정책으로 공학 인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각종 장학금우대 정책 산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공학도를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넷째, 한국도 이런 정책만 제대로 도입하면 공학도들이 끝없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공학 인재를 우대하는 장학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대학 마이너스 산업 연계를 통해 공대생이 곧바로 연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으로 공학도는 국가를 살리는 핵심 인재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혁신에서 뒤처지는 이유, 놀랍게도 답은 간단합니다. 아이디어를 내도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열심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는데 정작 성과와 인센티브는 윗선이 다 가져가는 경우. 한국 기업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결국 똑똑한 직원들은 괜히 아이디어 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혁신은 싹부터 잘려나갑니다. 이런 분위기가 한국 산업 전반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첫째, 한국은 기업 내부에서도 혁신 보상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기업들이 관료화되면서 아이디어의 공적은 위로 올라가고 실제 주인공은 소외됩니다. 셋째, 그 결과 창의적인 인재들이 아이디어를 숨기거나 아예 내지 않게 됩니다. 넷째, 이는 단순한 회사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혁신 속도를 늦추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반드시 보상을 받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 내부의 성과 배분 구조를 바꿔 성과 독식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시장 차원에서도 혁신 기업과 혁신 인재가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산주의 중국도 아이디어 낸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한국은 왜 오히려 보상이 없을까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핵심은 성과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작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합니다.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혁신에 제대로 된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스타트업은 성장하기 어렵고 유니콘 기업은 좀처럼 등장하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첫째, 중국조차도 기업 내부 아이디어에 인센티브를 주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 보상 시스템이 부재합니다. 셋째, 자본시장이 혁신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다 보니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넷째, 미국의 상위 12대 기업은 대부분 창업한 지 2030년밖에 안 된 혁신 기업입니다. 다섯째, 그러나 한국의 상위 12대 기업은 여전히 수십 년 된 전통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기업 내부에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확실히 보상받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자본시장에서 혁신 기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를 손질해야 합니다. 셋째, 스타트업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지 않는 이유, 바로 낡은 시장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청년들은 전부 실리콘밸리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한국에서는 새로운 1위 기업이 등장하지 못할까요? 혁신 기업이 자라날 토양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지 않으니 청년들은 국내에서 도전하기보다 해외를 택하려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제조업 비용마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면서 인건비는 오르고 에너지 가격은 치솟고 있습니다. 이중 압박이 산업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첫째, 한국의 자본시장은 새로운 유니콘을 키우기보다는 기존 대기업의 자원을 몰아줍니다. 둘째, 이 구조 속에서 혁신하려는 청년들은 결국 해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셋째, 제조업은 인건비 상승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넷째,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단순히 비용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다섯째, 앞으로 로보틱스로 공정이 바뀌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는 바로 에너지 가격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첫째, 시장 시스템을 바꿔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둘째, 청년들이 해외로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도전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셋째, 제조업은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산성 혁신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재생에너지 핵심 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글로벌 제조업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옛날 정책만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괜찮은 걸까요? 에너지 가격은 오르는데 정부는 체계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데 정책 당국은 여전히 과거의 기조만 반복하고 있죠. 글로벌 환경이 이렇게 변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대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괜찮은 걸까요? 첫째, 지금 전 세계 제조업 경쟁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즉 중국과 미국은 이제 힘으로 공장을 약탈하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셋째, 중국은 먼저 시작했습니다. 제조업체에 막대한 보조금을 퍼주면서 다른 나라 제조업을 붕괴시키고 성장률을 빼앗아갔습니다. 넷째, 이런 글로벌 질서 속에서 한국이 과거 방식만 고수한다는 건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단순한 정책 유지가 아니라 근본적 전환입니다. 첫째,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는 국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글로벌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제조업 보호 육성 정책을 새로 짜야 합니다. 셋째, 다른 나라가 보조금으로 약탈할 때 우리는 똑같이 당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맞설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은 관세와 압박으로 다른 나라 공장을 강제로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한국의 공장도 통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중국이 보조금으로 산업을 약탈하더니 이제 미국도 관세와 협박으로 다른 나라 제조업체를 자국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위가 공장 약탈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낀 한국 같은 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장을 뺏기면 성장 동력 자체가 사라지고 결국 국가 경쟁력은 무너집니다. 첫째,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으로 세계 제조업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은 관세 보조금 협박을 통해 공장을 강제로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방치하면 생산 설비와 기술력은 전부 지위에 넘어갑니다. 넷째, 공장을 잃은 나라는 성장 동력을 잃고 국가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다섯째, 대한민국의 핵심 정책은 제조 생산 설비를 국내에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기업이 국내에서 공장을 짓고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첨단 제조업에 특화된 인프라와 인재 양성 정책을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공장이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규제 완화와 동시에 유연한 노동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 차원에서 공장 유치 경쟁력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여러분, 국내에서는 좋은 정책처럼 보이지만 글로벌 시각에서는 오히려 나쁜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시각이 생존을 좌우합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 좋은 정책이면 국제적으로도 좋은 정책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글로벌 환경은 한국만의 기준과 분리돼 있고 국내만 보고 정책을 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책 집행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글로벌 시각입니다. 국내만 놓고 보면 절대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첫째, 글로벌 시각 없는 국내 정책은 국제 경쟁에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제는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남는 정책이 우선입니다. 셋째, 제조업 약탈 전쟁에서 먼저 생존해야 그 다음에 좋은 국내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넷째, 제조업 생태계를 먼저 단단히 구축하면 공장을 이전하고 싶어도 이전하지 못하는 기반이 생깁니다. 다섯째, 글로벌 경쟁에 이기지 못하면 국내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첫째, 정책 집행자들은 모든 정책을 국내 관점이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검증해야 합니다. 둘째, 제조업 생태계를 먼저 지켜내는 전략을 국가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한 뒤에야 복지 분배 국내 경제 활성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독일 자동차 3사 다 중국을 싫어하지만 공장을 못 빼나옵니다. 왜일까요? 중국은 미운 나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중국 제조업 생태계가 너무 단단하게 짜여 있어서 차라리 관세를 물고 중국에서 수출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첫째,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제조업 생태계를 갖췄습니다. 둘째, 생산 단가를 중국보다 낮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셋째, 관세를 맞더라도 중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게 여전히 이득입니다. 넷째, 그 결과 애플, 테슬라, 독일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의 볼모처럼 묶여 있습니다. 다섯째, 이 구조가 바로 중국의 가장 큰 힘이자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국내 제조업 생태계를 촘촘히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부품 인력 물류가 모두 연결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기업이 떠나려 해도 떠날 수 없는 단단한 기반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공장을 절대 빼나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지금은 언제든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미국이 협박하거나 중국이 보조금을 쏟아붓으면 기업들이 쉽게 흔들리죠. 그런데 만약 한국에서 공장을 빼나가면 오히려 손해가 되는 단단한 제조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첫째, 단단한 제조업 생태계가 있다면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에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둘째, 우리 기업들도 해외 보조금이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국내 생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렇게 되면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가 대거 창출됩니다. 넷째, 국가 성장률도 높아지고 청년 세대의 삶 자체가 개선됩니다. 다섯째,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업이 떠나지 못하도록 부품 인력 물류가 하나로 연결된 촘촘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 인재들이 제조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공장 유지와 확대가 유리하도록 세제에너지 금융 지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때 가장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 어떻게 구분할까요? 기준은 단 하나, 청년을 위한 정책이냐 아니냐입니다. 정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서로 도입하느냐가 경제학에서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한국은 인구 구조가 기형적으로 기성세대에 쏠려 있습니다. 청년은 줄어들고 기성세대만 많아지다 보니 당연히 표도 기성세대에 몰립니다. 결국 정책은 청년을 위한 게 아니라 기성세대를 위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첫째, 한국에서 좋은 정책과 나쁜 정책을 가르는 기준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냐입니다. 둘째, 인구 구조상 기성세대표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청년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기성세대가 교수, 언론 등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기성세대를 위한 정책이 마치 청년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포장됩니다. 넷째, 이런 구조적 왜곡이 반복되면 청년 세대는 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책을 설계할 때 청년 세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 평가 기준을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로 바꿔야 합니다. 셋째, 기성세대 중심의 제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부양책, 국민연금 개혁 청년에게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사실상 기성세대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집을 이미 가진 기성세대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집이 없는 청년 세대에게는 재앙이죠. 또 국민연금도 개혁 방향에 따라 청년이 혜택을 보느냐 아니면 기성세대만 유리하게 끌고 가느냐가 갈립니다.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언론, 정치권, 학계 모두 기성세대가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부동산 부양책은 집이 없는 청년 세대에게는 집값 장벽만 더 높입니다. 둘째, 국민연금 개혁도 청년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사실상 기성세대만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셋째, 기성세대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청년에게 불리한 정책도 마치 청년을 위한 것처럼 포장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런 구조 속에서 청년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세대 간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부동산 정책을 설계할 때 반드시 청년 주거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개혁도 세대 간 공평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 세대가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청년의 삶이 무너지면 결국 기성세대의 삶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국민연금은 청년 세대가 내야만 유지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고 미래를 포기한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10년 뒤, 20년 뒤에 기성세대가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위기는 곧 기성세대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첫째, 제조업과 일자리 위기가 청년 세대의 소득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 세대의 소득이 줄어들면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결국 기성세대도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넷째, 그런데 정치권은 기성세대 표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청년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정책도 사실은 기성세대에만 유리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청년의 일자리와 소득 기반을 지키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개혁은 세대 간 형평성을 중심에 두고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기성세대 역시 청년 문제를 남의 일이 아닌 내 미래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청년을 외면하는 정책, 결국 기성세대의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소득, 주거 기반이 무너지면 아이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정책은 청년을 위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성세대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청년의 위기는 곧 기성세대의 위기로 돌아옵니다. 첫째,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지 않으면 국민연금과 복지 기반이 무너집니다. 둘째, 청년의 소득 기반이 약해지면 기성세대의 노후를 떠받칠 힘도 사라집니다. 셋째, 청년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국 국가 인구 구조가 무너집니다. 넷째, 청년이 가난해지면 기성세대의 노후 복지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청년 일자리를 산업 전환과 함께 늘려야 합니다. 둘째, 안정적인 주거 지원으로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소득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 세대 중심의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이 빈곤해지면 결국 기성세대의 노후를 지탱할 복지 예산을 댈 사람이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의 기성세대 중심 정책은 달콤한 듯 보이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 모두의 삶을 파괴하게 될 겁니다. 청년을 외면하는 정책은 결국 기성세대의 노후를 외면하는 겁니다. 청년이 사라지면 연금도 복지도 무너집니다. 기성세대가 먼저 청년의 손을 잡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켜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 정책은 곧 기성세대 정책입니다. 지금 손 내밀어 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위협받게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대한민국의 길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